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서연희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홀로 버려진 적이 있나요? 말 그대로 저만 놔두고 모두 어디론가 가버린 상황이요. 그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순간이 얼마 전 제게 찾아왔었습니다. 30대가 끝나갈 무렵 제가 가족이라고 믿던 사람들에게 받은 건 그런 배신이었네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호랑이 굴에서 7년을 살았어요. 시어머니라는 호랑이, 시아버지라는 늑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꼬리만 흔들던 남편이라는 강아지까지. 그 굴에서 정신줄 놓지 않고 버틴 게 제 인생을 살린 거라고 지금은 확신합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그리고 혹시 지금 그 굴 안에 있는 분이 계실까봐 이 이야기를 남기려고요. 사필귀정이라는 말 아시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가 딱 그렇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2살 때였어요. 저는 중견기업의 재무팀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죠. 남편은 회사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직업은 중소기업 과장이었는데 말도 조근조근 잘하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효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효도가 아니라 복종이었다는 걸. 손도 못 쓸 마마보이라는 것도 모르고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연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만날 때마다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희야, 내가 딸이 없어서 항상 서운했는데 너 보니까 딸 생긴 기분이야. 우리 항상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고, 이쁜 것. 우리 연희는 말도 곱고 마음도 고와서 너무 좋아. 도윤이가 그간 눈이 높아 여자를 잘 못 만나더니 이번엔 아주 제대로 골랐어. 내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감이 와서 너무 좋아. 저도 감동했어요. 친정어머니도 좋아하셨고 주변에서도 시어머니 잘 만났다고 부러워했으니까요. 다만 딱 한 가지, 제가 본 시어머니의 모습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약간은 불쾌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만 빼면 정말 완벽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시어머니가 유독 경제적인 부분에 집착을 많이 하셨거든요. 연희야, 너 회사 재무팀이라고 했지? 아이고, 똑똑하기도 하지. 연봉도 괜찮겠네? 네, 어머니. 감사하게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 빚이 많다던데 넌 대출 같은 거 없지? 카드값에 허덕이는 애들도 많다면서? 아유,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에휴. 그럼요. 전 대출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 저축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이고, 기특해라. 그럼 신용등급도 얼마니? 그 요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은행에서도 신용등급 좋은 사람한테 대출을 잘해준다면서? 뭐 네가 개인적으로 대출받을 일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중요하지. 그런 말들에 제가 살짝 표정을 숨기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왜 이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잔 걱정이 많아서 그래. 사실 예전에 친척들하고 돈 문제로 크게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응?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순간 납득을 했어요.
집안에 돈 때문에 우환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고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신경 써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넘겼는데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가 저한테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될 사람한테 신용등급을 왜 물어봐? 결혼 전에 그런 거 묻는 시어머니 처음 본다.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 돈 문제로 문제가 있었다길래 네가 생각해도 좀 찜찜하긴 하지. 그래. 솔직히 빚이 있냐 없냐 정도 묻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용등급이나 다른 건 좀 아니지. 저는 친구의 조언을 그냥 말 그대로 이상하다는 것으로 넘기고는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물음이 제 결혼을 멈추게 할 만큼 큰 결점이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신혼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살갑게 대해주셨고 시아버지도 무뚝뚝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절 부르셨어요. 시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때 사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평소에 과묵하신 분이 뭔가 꺼내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느라가,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너희가 사는 내 명의 아파트 담보로 은행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그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네. 그 사업 자금으로 잠깐 쓰고 바로 갚을 거야. 아버지가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거 알지? 솔직히 연대보증이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연대보증 때문에 인생 망한 사례를 수도 없이 봤거든요. 회사에서 거래처가 연대보증 때문에 줄줄이 부도나는 걸 직접 처리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연대보증은 좀 부담이 돼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담보만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연희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가족이 어려울 때 이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평생 사업하신 분인데 사업이라는 게 잠깐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 잠깐이면 된다잖아. 네가 며느리면서 시아버지를 못 믿는 거니? 어머니, 아버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연대보증이라는 게 워낙 무거운 거라서요.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꽤나 완고했습니다. 무겁긴 뭐가 무거워. 가족끼리 서류 한 장 써주는 건데. 우리가 남이니?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언제 우리한테 손에 끼치신 적 있어?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가 당신한테 부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야.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렸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계신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고 시어머니 눈물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에서 내건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 정리되면 강남 아파트는 너희 부부한테 넘길 거야. 원래 도윤이한테 줄 거였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당연히 공동명의로 줘야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요. 맞벌이 부부에게 쉽지 않은 재산이잖아요. 솔직히 이 조건이 아니었으면 절대 서명 안 했어요. 저도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정도 보상이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대신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는 확실히 했어요. 아버님, 대출 목적이 사업자금 맞으시죠? 은행 서류에도 사업자금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사업자금이야. 다른 데 쓸 일 없어.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분명히 기억해뒀어요. 그리고 서류에 서명한 후에 대출 계약서, 보증 서류, 관련 서류 일체를 전부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뒀어요.
원본이 사라져도 사본만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남편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는데 은행에서 보낸 대출 이자 연체 안내 문자였어요. 심장이 쿵 했어요.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여보, 아까 핸드폰에 은행 문자 왔던데 대출이자 연체 안내문이던데 아버님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거야? 아, 뭘 그런 걸로 호들갑이야. 아버지 사업이 잠깐 좀 그런 거지. 금방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별거 아니야. 잠깐이 아닐 수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야. 우리 연대보증 걸려 있잖아. 아버님이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 이자가 아니라 원금 전부를. 그거 알고는 있지? 아이, 그걸 왜 우리가 갚아?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라니까. 아이, 쓸데없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주변에서 연대보증 때문에 집 날리고 가정 깨지는 거 수도 없이 봤어. 한번 확인이라도 해봐, 아버님한테.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걸 그대로 시어머니한테 전했어요. 자기가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연희야,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서 전화했다. 도윤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문자 하나에 호들갑 떨면서 아들 좋아서 우리한테 전화하게 만들었다는데 너 정말 너무하지 않니? 시아버지가 평생 사업하신 분인데 겨우 이자 한 번 늦은 걸로 그 호들갑을 떨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연체 문자가 왔으니까 확인하려는 거예요. 저는 연대 보증인이니까 상환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어머니도 돈 문제는 철저히 한다는 거에 동의하시잖아요. 저도 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고. 뭐? 법적 권리?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법을 들이대?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아들이 이런 년을 만나서 이 고생이야. 가족한테 법이 어딨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잘못 봤어. 어머니, 가족한테도 법은 있어요. 아니, 가족이니까 더 정확히 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당해보셨다면서요. 됐어. 앞으로 집안일에 코 들이밀지 마. 너는 네 회사 일이나 잘해.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한 건데? 연체 문자가 온 걸 확인해달라는 걸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했어? 그게 연체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힘들어지는 건데 왜 굳이 콕 집어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한 거야? 남편의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너야말로 엄마한테 왜 그런 말을 해서 일을 키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걸.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속상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6억짜리 보증이 걸려있는데 이자가 밀리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 그게 걱정 안 돼? 당신은 안 무서워? 됐어. 그만하자. 당신이 맨날 이러니까 엄마가 피곤해 하시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우리 엄마 기분 나쁘게 만들었잖아. 몰라. 당신 알아서 해.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변했어요. 명절마다 구박이 시작됐고 제가 해가는 음식에는 항상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게 뭐야? 이걸 음식이라고 해왔어? 간도 안 맞고 모양도 엉망이고 우리 도윤이가 이런 걸 먹고 살았다니 불쌍해서 원. 어머니, 제가 미리 맛을 보고 왔어요. 혹시 좀 싱거우셨으면 소금을 더 넣어드릴게요. 싱거운 게 문제가 아니야. 정성이 없어, 정성이. 시집 와서 시어머니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면 며느리 노릇은 왜 하는 거야? 맛이 없다, 정성이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저를 구박하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 이런 말을 대놓고 하셨어요. 우리 도윤이가 이런 여자를 만나도록 놔뒀다니 내가 눈이 삐었지.
돈 만질 줄 안다고 기고만장한 년을 가족이라고 들였으니. 에휴. 시어머니가 심부름 시켜 나가다가 지갑을 두고 와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하는 말도 똑똑히 들었죠. 전혀는 숫자에 밝아서 위험해. 앞으로 집안일은 절대 전현한테 말하지 마. 아버지 사업 얘기도 하지 말고 돈 얘기도 하지 마. 알았지? 위험하다니. 며느리가 집안 재정에 관심 갖는 게 위험한 거라고 하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왜 제가 숫자에 밝은 걸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그저 문자 하나 확인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참 답답하고 미웠었죠. 그리고 생각 없이 부모 편만 드는 남편에게도 화가 났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출산 시기를 조율하고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자가 아이를 안 낳으면 시집은 왜 온 거야?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 동네 아줌마들한테 손주 자랑 듣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무슨 돈으로 얼마나 벌려고 이 난리니? 적당히 해. 애라도 있어야 가정이 안정적이지. 어머니, 아이는 저도 갖고 싶어요. 다만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1, 2년만요. 1, 2년?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35이 넘어가는데 1, 2년을 더 기다려? 회사 맨날 회사 타령이야. 너 그러다 늙으면 애 못 낳는다. 안 그래도 난자가 오래되면 애가 상태가 나쁠 수도 있다는데 넌 걱정도 안 되니? 시어머니의 말은 수위를 한참 넘어갔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질 수 없었어요. 어른에게 대드느니 차라리 남편에게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여보, 어머니가 아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적어도 이번 일만 끝내고 아기 갖도록 하자. 최대한 빨리 끝낼게. 1년 안에 무조건 끝내도록 할 테니까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 저로서는 많이 양보한 거였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충전되고 있는 남편 핸드폰 대신 제 폰을 충전시키려고 들었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카톡 내용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죠. 엄마, 올해 안에 꼭 아기 가질게요. 그래, 내 아들 믿는다. 근데 애한테 말은 하지 마. 걔가 알면 또 계산기 두드리면서 안 된다고 할 거야. 네, 그 와이프한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저와 나눈 이야기와 정반대로 이야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가서 말했어요. 카톡 봤어. 어머님한테 올해 아기 가지겠다고 한 거 뭐야? 나한텐 알겠다고 해놓고 뒤에선 뭐 하는 거야? 그건 엄마가 워낙 걱정하시니까 그냥 안심시키려고 그냥 한 말이야. 진짜 그런 거야. 근데 엄마가 저렇게 원하시는데 그 말씀 들어주면 안 될까? 이때부터 확실히 알았어요. 이 남자는 제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버틴 거죠. 아직까지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참아주면 참아줄수록 절 함부로 대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그 이성을 잃게 된 건 결혼 5년 차 추석 명절 때였어요. 결혼 후 명절 때마다 저는 시댁에서 온종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시중을 들었어요. 친정에는 항상 명절이 끝나고 나서야 잠깐 얼굴만 비추는 정도였죠. 그런데 그해 친정어머니 무릎이 안 좋아지셨어요. 수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추석이 다가올 때쯤 안 되겠다 싶어 시어머니한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친정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하루만이라도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추석에 친정? 시집 온 여자가 명절에 친정 타령이야? 명절은 시댁이 먼저야. 이건 상식이지.
네 친정어머니 무릎이 그렇게 급해? 요 몇 주 완전히 못 쓰게 되기라도 한다는 거니? 아이, 어머니, 그 추석에 저희 집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니 미리 가서 준비만 해놓고 올게요. 준비는 무슨 준비? 네 친정에 형제가 없어? 왜 꼭 네가 가야 하는데?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전화만 다 하라고 하면 되지. 솔직히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남편에게 급한 건 아니잖아, 나중에 가도 되잖아 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부모님 아픈 건 급한 거 아닌 거 없어요. 어머니 부모님도 계셨을 텐데 아프실 때 자식이 안 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으셨어요. 남편도 멈칫했고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오히려 조용해지셨어요.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건설업체를 정리하기 시작한 게. 저는 시아버지 나이 때문에 은퇴하시려나 보다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며칠 뒤 식탁 위에 남편의 여권 케이스가 놓여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죠. 여보, 여권은 왜 꺼냈어? 무슨 일 있어? 그 회사에서 해외 출장 갈 것 같아서 미리 꺼내놨어. 팀원들하고 다 같이 가는 거야. 얼마나 가 있는 건데? 그건 나도 잘 몰라. 일정이 아직 안 나왔어.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저도 그때 회사에서 2달째 야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솔직히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어요. 남편이 뭘 하는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 며칠 뒤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 아이패드에 밴쿠버 부동산 매물을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은퇴하시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 공부하시나 보다 정도로 넘겼어요. 시아버지가 원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일에 지쳐서 그럴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명절 때만 해도 수술을 할까 말까 하던 친정 어머니의 무릎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할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예, 친정어머니 수술하신다며? 딸이 옆에 있어야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편히 있다 와. 여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식도 내가 해놓을게. 솔직히 너무 의아했어요. 친정 간다고 하면 인상을 쓰던 분이 갑자기 이러시니까요. 역대급으로 다정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가도 돼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좀 모질었지.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친정어머니 수술인데 당연히 가야지. 마음 편히 다녀와. 불안하면서도 친정어머니 수술이 급한 건 사실이었고 간병도 필요했으니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친정에서 어머니 수술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남편은 문자를 해줬는데 점점 문자가 뜸해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던 건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전날 낮에 보낸 문자에 답도 없고 읽은 흔적도 없더군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쪽도 답이 없었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가족 모두 증발해버리기라도 한 듯 연락 자체를 받지 않더군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밀려왔지만 수술 직후라 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죠. 어머니에게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시댁 식구들 전부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찝찝했죠.
그러다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듬성듬성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옷이 전부 사라져 있었고 서재에 책과 노트북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축하 선물이라며 사줬던 그릇 세트도, 거실의 액자도, 남편의 양복도, 구두도, 면도기까지 남편의 흔적이라는 흔적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남아있는 건 제 개인 물건뿐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여기에 혼자 살았던 것처럼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연결음이 가는 듯 하더니 곧 전원이 꺼졌어요. 이번엔 시어머니 번호로 전화했어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시아버지 번호도 같았어요. 정말 세 사람 모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남편 자필이었어요. 글씨가 좀 삐뚤었는데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랑 다른 나라에서 새 출발하기로 했어. 이혼 관련해서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미안하다. 그 짧은 문자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너졌어요. 편지를 꾸깃꾸깃 움켜쥐면서 울었어요. 7년이에요. 7년을 같이 살면서 한 침대에서 자고 밥을 해주고 명절마다 시댁 노동을 하고 연대 보증까지 서줬는데 고작 편지 한 장 남기고 나를 버리고 간 거예요. 제 7년이 이 사람한텐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됐던 거예요. 저는 미친 듯이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무렇게나 놓인 우편물을 발견하고는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연체 3개월째 독촉 우편물, 그리고 국세청에서 보낸 시아버지 명의의 세금 체납 안내문이었죠. 순간 모든 게 한꺼번에 퍼즐처럼 맞춰지더군요. 시댁은 한국의 빚을 전부 연대 보증인인 저한테 떠넘기고 해외로 도주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해지면서 저를 친정에 보낸 것도, 남편이 전화를 안 받은 것도 전부 계획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짜여진 각본이었어요. 그 각본에서 제 역할은 빚 떠안을 사람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손을 떨면서 제 개인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결혼 초에 복사해둔 대출 계약서, 보증 서류가 고스란히 있었어요. 시댁 인간들은 이걸 찾지 못했더라고요. 그 서류를 꺼내들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이 서류가 이 상황을 반전시켜주길 기대했어요.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정신을 추슬렀어요. 울고 싶을 때마다 서류를 꺼내 읽었어요. 감정대로 움직이면 지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는 거였어요. 이혼 전문이면서 금융범죄 경험도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복사해둔 서류를 전부 펼쳐놓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님이 이러셨어요. 일단 연대보증 서명을 자발적으로 하신 거라 보증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슴이 쿵했어요. 다만 시아버지가 대출 목적을 사업자금이라고 속이고 실제로는 해외 부동산에 사용한 거라면 이건 기망에 의한 보증입니다. 사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시아버지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세금 체납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이에요. 이미 출국한 상태니까 귀국하는 순간 즉시 출국금지가 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출금을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서 해외로 불법 송금한 정황이 있으면 재산 국외 도피죄가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4조, 이건 5년 이상 중형이고요. 이쪽을 걸고 넘어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결혼 초에 복사해둔 서류를 한 장 한 장 꺼내며 말했어요. 변호사님, 여기 대출 계약서 원본 사본이요. 목적란에 사업 운영 자금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직접 사업 자금이라고 확인한 적 있어요. 이 서류면 대출 목적 허위 기재 입증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시아버지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메모해둔 건데 장부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서 습관적으로 적어둔 거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참 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 하세요? 재무팀에서 10년 일했어요. 서류 읽는 건 자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살짝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분들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네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반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시댁 인간들의 더러운 속셈이 모두 드러났어요.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랄했어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자였어요. 세금도 약 8천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사업은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 6억 중 4억을 환치기 브로커를 통해 캐나다로 불법 송금했어요. 밴쿠버에 있는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예요. 한국에 남은 대출은 일부러 연체시켜서 연대 보증인인 저한테 떠넘기고 가족 전체가 해외로 도주한 거였죠. 시어머니의 역할은 저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와의 관계를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서 제가 시댁 재정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재무 전문가니까 들킬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를 괴롭힌 이유가 따로 있었더군요. 밉다거나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챌까봐 제 정신을 다른 곳으로 팔리도록 만든 거예요. 명절에 구박하고 출산 압박하고 트집 잡은 게 전부 저를 시댁 재정에서 멀리 떨어뜨리려는 작전이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실을 정리하고 나서 남편한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안 받길래 일부러 남편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서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걸었죠. 제가 전화를 걸 때와는 다르게 바로 전화를 받더군요. 야, 너 어디야? 집에 있는 물건 다 가지고 어디 갔냐고? 연희야, 왜 전화를 했냐니? 네가 똥 싸고 도망간 바람에 내가 네가 싼 똥 치우잖아. 이거 다 뭔데? 왜 나 혼자 놔두고 당신이랑 시댁만 홀라당 외국으로 갔어? 너 모르나 본데 너 아직 나랑 이혼 안 했거든? 이혼 곧 할 거잖아. 내가 이혼 변호사 보낸다고 했는데.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시아버지 대출금 4억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거 알지? 그 돈이 사업자금이 아니라 캐나다 부동산 살 때 쓴 거라는 것도 알아? 그 대출의 연체가 이미 3개월째인 건 알고 있어? 연대 보증인이 나라서 내 신용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냐고? 대체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 있는 건데? 나하고 진짜 이혼한다고? 이혼 사유가 뭔데?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당신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이혼 사유는 시부모님과 마찰이라고 하면 뭐 되겠네. 미친놈. 엄마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것 같아?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이혼할게. 대신 곱겐 못 보내줘. 난 받을 거 다 받을 거고 돌려줄 것도 다 돌려줄 거야. 당신 어머니랑 아버지한테도 말씀 전해도 소송 각오하시라고. 소송이라니.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대신에 아파트는 네가 살고 있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그게 내 명의가 돼? 이럴 거면 명의라도 바꿔주고 가지 그랬냐? 아파트에 6억 대출이 걸려있고 3개월째 연체 중인 것도 방금 말했잖아. 귀 안 달렸어? 나더러 그 아파트에서 살면서 매달 이자 내면서 빚 갚으라는 거야? 이 미친놈아! 정신 나가 소리 할 거면 전화 끊어! 그리고 남편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죠.
그때부터 저는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 한 일은 국세청의 탈세 제보였어요. 예전에 시아버지 사업장에 잠깐 들렀을 때 장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상하다 싶어서 메모해 뒀었거든요. 그 다음은 외국한 거래법 위반으로 시아버지를 검찰에 고발했죠. 대출금을 불법 환치기로 해외 송금한 정황이 확보됐거든요. 변호사님이 이건 재산 국외 도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에 직접 찾아갔어요. 저는 이 대출의 연대보증인 서연이라고 해요. 주채무자인 시아버지가 대출 목적을 사업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대출금을 해외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후 출국했습니다. 은행에서도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은행 담당자가 당황하면서 물었어요. 잠깐, 주채무자가 출국했다고요? 그러면... 네, 은행도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목적 허위 기재는 은행에 대한 기망이기도 하니까요. 은행 쪽에서도 즉시 내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남편에게 준 제 명의 신용카드를 제 동의 없이 한도 변경하고 수백만 원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여신 전문 금융원법 위반이에요. 시댁가족이 해외로 가기 전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백화점, 면세점, 항공권 결제 전부 이민 준비에 쓴 거예요. 제 이름이 걸린 카드로 제가 빠질 이민을 준비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말 안 한 게 없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듯이 부부카드를 한도 끝까지 쓰셨더군요. 먼저 시아버지가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한국 내 세금, 체납이랑 채무, 형사고발 사실을 전부 숨긴 걸 캐나다 이민국에 제보했어요. 캐나다는 이민 신청 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걸 엄청 심각하게 봐요. 미스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걸리면 영주권 심사가 보류되거나 아예 거부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시아버지의 국세 체납이 8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을 넘는 걸 확인하고는 출국 금지 요청을 했어요. 이미 출국한 상태니까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자동으로 출국 금지가 걸리고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남아있는 시아버지의 자녀 재산, 강남 아파트 포함해서 전부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인용됐고 아파트 매각도 추가 대출로 전부 동결됐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 국세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살살 달래듯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꿀을 바른 것 같았는데 떨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나 어머니야. 잘 지내지? 요즘 많이 힘들지? 아이, 엄마도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우리가 좀 급하게 일을 처리한 것도 있고 우리가 아예 영영 외국으로 온 것도 아니고 곧 들어가려고 했어. 어머님, 빙빙 돌리지 말고 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아이고, 며느리가 왜 이렇게 쌀쌀맞아? 내가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동안 내가 좀 모질었지? 다 사정이 있었어. 아버지 사업이 어려우니까 어머니도 정신이 없었거든. 이해해줘. 응? 어머님, 사과 전화 감사한데요. 그런데 영주권 심사가 보류됐다는 얘기 때문에 전화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그것도 있지. 저기 며느라가 네가 캐나다 이민국에 뭘 제보했다며? 그거 좀 취소해 줄 수 없겠니? 아버지가 영주권이 안 나오면 우리 가족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외국에서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어머님, 제보할 건 사실만 제보했어요. 시아버지가 세금 체납이랑 채무를 이민 신청할 때 안 쓰셨잖아요. 그건 거짓 정보 제공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머니네가 숨긴 거예요. 야, 그건 그냥 몰라서 안 쓴 거지 일부러 숨긴 게 아니야. 누가 이민 신청할 때 그런 걸 다 써.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모르셨다고요? 그럼 아버님이라도 여기 남아 있었어야죠. 세금 8천만 원 체납을 모르셨다고요? 어머님, 저 재무팀에서 10년 일했어요. 누가 속고 누가 속이는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달래는 척하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것 봐.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한 게 얼만데? 결혼할 때 예물에 예단에 혼수에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갚어? 예물이요? 그 예물로 7년 동안 명절마다 노동시키고 출산 압박하고 구박하신 거 이자까지 치면 제가 오히려 더 줬어요. 그리고 어머님, 진짜 저한테 갚아야 할 건 예물이 아니라 6억이잖아요. 제 이름으로 걸린 6억 연대보증이요. 그건... 그리고 어머님, 아파트 가압류된 거 아시죠? 이제 그 아파트 팔지도 못하고 추가 대출도 못 받으세요. 거기서 돈 빼내실 생각 마세요. 뭐? 가압류? 야야야, 서연이 너 미쳤어? 그 아파트 가압류를 네가 걸었어? 그 아파트가 누구 건 줄 알아? 우리 시어른 재산이야. 그 시어른 재산의 연대 보증인이 저예요. 채권자로서 재산 보전 조치를 한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이런 독한 년, 시부모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어머니, 며느리한테 빚 6억을 떠넘기고 편지 한 장 남기고 도망친 게 시부모가 할 짓이에요? 사람이 아닌 건 어느 쪽일까요? 시어머니가 잠깐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작전을 바꿨어요. 연희야, 제발 그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야.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아파트 가압류도 풀어줘. 내가 무릎 꿇을게. 너한테 빌게. 지금 빌면 제가 봐줄 것 같으세요? 네가 사람이면 이 정도 봐줘야지. 네 시아버지가 70 넘은 노인이야. 감옥에 가면 그게 사형이나 마찬가지야. 어머님, 그 70 넘은 노인이 39 먹은 며느리한테 빈 6억을 떠넘기고 도주한 거예요. 그래놓고 뭐요? 저한테 도와달라고요? 그건 그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말릴 걸 그랬어. 마음에도 없는 말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절 친정에 보낸 거잖아요. 저 없는 사이에 짐 빼려고 어머니가 주도한 거면서 뭘 말린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 저도 지금 엄청 후회돼요. 결혼 전에 어머니가 제 신용등급 물어봤을 때, 결혼식 직후에 연대보증 썼을 때, 그때 그만뒀어야 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참 동안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이래도 되는 줄 알아?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도윤이한테 말해서. 도윤씨요? 그 사람이 뭘 어쩌겠어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 같은 인간인데. 너? 어머니, 앞으로 저와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세요. 이 전화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슴이 시원했어요. 7년 동안 참았던 말을 다 한 것 같았어요. 캐나다에서 시댁 상황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영주권 심사가 보류되면서 체류 비자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밴쿠버에 산 부동산도 친척 명의라 시댁이 마음대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상황이 나빠지니까 그 친척이 난 모르는 일이야.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잖아 하면서 협조를 거부한 거예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더니 돈 앞에선 물보다 더 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내던 돈줄도 가압류로 완전히 끊겼고 캐나다에서의 생활비마저 바닥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전의 자신감은 눈곱만큼도 없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여보, 여기 당신 여보가 어딨어? 내가 진짜 미안해. 진짜로, 진심으로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엄마 아빠가 다 잘 될 거라고, 캐나다 가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그 아파트는 네가 살면 되니까 괜찮다고. 나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 아파트가 당신 거라는데 내가 당연히 마음 놨지. 그래서? 나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경력이 완전히 끊겼어. 여기서 취업 비자도 없고 영주권도 안 나오고 엄마 아빠 매일 싸우고 아버진 술만 드시고 나 죽겠어 진짜. 죽겠다고? 난 7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당신한테 무시당하고 명절마다 노동하고 출산 압박받고 연대 보증까지 서줬는데 편지 한 장 남기고 버림받았어. 그런 나보다 네가 더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말은 이혼하자는 말 하기 전에 했어야지.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혼은 없던 걸로 하고. 미안하면 다야?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치졸할 수가 있어? 내가 친정간 사이에 짐 뺀 건 대체 누구 생각인 건데? 그건 엄마가... 그놈의 엄마 타령 좀 그만해! 당신은 생각도 안 해? 네 뇌는 엄마한테 맡겨놨니? 자 봐. 네 엄마 말대로 했다가 네 꼴이 어떻게 됐는지 잘 보라고. 나도 고민했어 진짜로. 너한테 말할까 말까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고. 고민한 결과가 편지 한 장이야? 이게 고민한 사람이 쓴 편지야? 강아지 분양 보내면서 쓰는 쪽지도 이것보단 성의 있겠다 이 새끼야. 나도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라. 알았어. 뭐든 해줄 테니까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도와달라고? 내가 왜? 당신이 날 도운 적이 있어? 나 혼자 한국에 버린 것도 모자라 같이 살면서 마련한 물건들도 다 가져가고 결국엔 연대보증과 빚이라는 것만 남긴 당신들을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 알아. 나 잘못했어. 진짜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근데 연희야, 나 지금 진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여기서 매일 라면만 먹고 있어. 엄마 매일 울고 아버진 술만 드시고. 제발 한 번만. 나한테 동정심 호소하지 마. 동정은 내가 받아야 하는 거지. 이 뻔뻔한 놈아. 이런 이야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마. 그리고 당신 알면서 눈 감은 거야. 시아버지가 대출금으로 뭘 했는지, 이민을 왜 가는지, 나를 왜 빼는지 다 알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한 거잖아. 법적으로 그건 방조야. 여보, 나는 진짜 여보라고 부르지 마. 앞으로 서연이 씨라고 해. 우리 사이에 여보라고 부를 관계는 끝났어. 네가 떠난 그날에.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년이 뭐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양심이란 게 있으면 도와주겠지. 어머니 목소리 다 들려요. 정말 나이는 어디로 두셨는지 양심은 당신들이 찾아야지. 왜 나한테서 찾아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시댁은 더 이상 캐나다에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 체류고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는 향후 어떤 비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고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검찰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시댁에서는 저에게 앙심을 품은 건지 변호사를 통해 이혼 협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전 변호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조건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7년 동안 눌려 살았던 저를 마지막으로 똑바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검찰 조사 때문에 못 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6개월 만에 봤는데 10년은 늙어 보였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눈이 퀭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연대보증 관련해서 시아버지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시고
제가 입은 신용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필수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 배상? 무슨 배상? 그 보증은 네가 사인한 거잖아. 네가 좋아서 한 거면서 이제 와서 배상이야? 어머니, 저한테 사업자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는 해외 부동산 매입에 쓰셨고요. 그건 기망에 의한 보증이에요. 그리고 말 안 끝났으니까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면서 앉았어요. 그리고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남편의 퇴직금도 포함해서요. 남편이 말했어요. 퇴직금? 꼭 그것까지 갖고 가야 해? 당연한 거 아니야? 아직 세 번째가 남았으니까 당신도 조용히 좀 해. 제일 중요한 거야.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악의적 유기와 시부모와 공모해서 채무를 전가하려 한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폭발했어요. 위자료? 얼마를 달라는 거야?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 아파트는 네가 가압류 걸어놨잖아. 사업은 정리됐지. 아버진 검찰에 불려다니지. 뼈다귀까지 발라먹을 거야? 어머니, 저한테 빚 6억을 떠넘기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뼈다귀까지 발라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독한 년, 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 그 말은 제가 해야죠. 며느리한테 빚 다 떠넘기고 편지 한 장 남기고 도망친 가족이 세상에 어딨어요? 우리가 언제 떠넘겼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었으면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사정이 어렵다. 같이 해결하자. 이 한마디면 됐잖아요. 근데 그러셨어요? 저를 친정에 보내놓고 뒤에서 짐 싸서 도망가신 거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놓고 날 희생양으로 삼은 거지.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남편이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아니 연희씨,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 당신이랑 무슨 다시 시작을 해요? 당신은 엄마가 떠나자 하면 떠나고 돌아가자 하면 돌아오는 사람이야. 당신한테 자기 의지가 있어? 언제 다시 날 두고 떠날 줄 알고. 난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나 신뢰는 못 믿어. 깃털보다 가벼워서. 이 세 가지 조건 수용 안 하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재판하면 더 길어지고 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전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이길 거라 생각이니까요. 결국 상대 측이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했어요. 그들에게 더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시아버지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가 확정됐어요. 불법 해외 송금액이 4억 이상이라 특경법상 5년 이상 유기징역에 해당됐고 시아버지는 구속 기소됐어요. 시어머니가 재판 직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였어요. 연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아버지가 재판에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게 탄원서 한 장만 써줘. 며느리가 용서했다고 한 줄만. 아주머니,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날 다시 속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지금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처음 잘해주실 때도 진심인 줄 알았는데 전부 거짓이었잖아요. 탄원서는 못 써요.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안가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 판결을 받았고 재산 분할에서도 혼인기간 기여도와 부양적 요소를 반영받아서 유리한 분할을 받았어요. 연대보증 문제도 시아버지의 사기가 인정되면서 구상권을 확보했고 은행이 주채무자인 시아버지 재산에서 먼저 회수하도록 합의가 됐어요. 시아버지 명의의 강남 아파트는 압류되어 대출금 상환이 중단됐고요. 정말 이혼 확정됐을 때 어찌나 마음이 평온하던지. 미친 인간들 얼굴 안 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1년 반쯤 지나고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지인 소개로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고 재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혼 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만난 분이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였죠. 어느 날 남편 병원에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료실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6개월 만에 본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었고 살이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어요. 잠시 후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연희야. 연희 아니야? 저도 당황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이고, 여기서 널 만나다니. 옆에 좀 앉아도 되겠니?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옆자리에 앉더니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어요. 너도 여기 다니는 거야? 너도 힘들지? 전 여기 환자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 나도 힘들었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여기 다니고 있어. 잠을 못 자. 매일 밤에 눈만 감으면 남편이 수갑차고 끌려가는 꿈을 꿔. 낮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3번이나 갔어. 교묘하게 저를 탓하는 듯한 말투와 동정심에 호소하는 말을 섞어 쓰더군요. 연희야, 우리 남편이 감옥에서 지금 많이 아파. 당뇨가 있었는데 감옥밥이 맞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있대. 면회 갈 때마다 더 야위어져 있어. 70이 다 돼가는 노인이 감옥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도윤이는 아직도 취직 못하고 있고 경력 단절이 3년이니까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줘. 매일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어.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라면만 끓여 먹고. 내가 그 꼴을 보면서 살고 있으니 마음이 안 아플 리가 없지. 그래서 저한테 무슨 말씀하시려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연희야, 제발 도와줘. 네가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주기만 하면 다 잘 될 문제잖니. 우리 남편도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도윤이 취직할 때 네 인맥 좀 써줄 수 없겠니? 너 회사에서 팀장까지 됐다며. 제발 부탁이야. 나 이대로 가다간 진짜 죽어. 저는 잡힌 손을 천천히 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렇게 해줄 만한 사이는 아니잖아요. 저 버리고 간 벌 받는다 생각하시면 억울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건 정말 사람이 살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전 남편도 전 남편이지만 진짜 어머닌 정말 뻔뻔하네요. 양심이 없는 건지 어떻게 버리려고 했던 사람한테 아들이랑 다시 만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연희야, 제가 보기엔 3분 모두 저한테 함부로 대한 대가 잘 받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 좋네요. 너무하다, 너무해. 내가 이렇게까지 빌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정말 미안했으면 저한테 그런 말도 못했을 겁니다. 반성은 쥐뿔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눈에 훤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게 힘들지 않아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둘게요. 전 여기에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의아한 표정으로요. 바로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면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기다렸어? 미안해, 진료가 좀 길어졌네. 점심 예약 시간 안 늦었지? 저는 일어서면서 남편한테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 잠깐 아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멍하니 저와 재혼한 남편을 번갈아 봤어요. 흰 가운, 목에 걸린 의사 명찰, 그리고 저를 여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저하고 이번에 결혼한 남편이에요. 이 병원 원장이시고요. 1진료실 원장님이죠? 전 약속 있어서 온 거예요. 진료 잘 받으세요. 전 이만 갈게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나가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면서 남편이 물었어요. 아까 누구였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사기꾼이요. 옛날에 저한테 빚더미 남기고 해외로 잠적하려 한 질 나쁜 사람 하나 있어요. 뭐 진료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 중에 자기 잘못 인정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 괜히 엮이지 말고 빨리 끊어. 괜찮아요. 이번에 진짜 확실히 끊어냈으니까요. 그 뒤로는 시댁 사람들을 만난 적 없어요. 남편 병원에도 그날 이후로 안 나온다고 했다더군요. 이제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저처럼 힘든 일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썼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